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10명 넘는 증인이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데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나와 증언한 인물은 모두 14명입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당시 계엄군으로 활동했습니다. 여기서 수방사령관과 대통령으로부터 각각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하지만 끌어내라고 지시했거나 체포 명단을 전파한 의혹을 받는 전직 사령관 2명은 사실상 탄핵 심판에서 발을 뺐습니다. 이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증언하기가 좀 곤란함을 재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증언은 파급력이 컸던 만큼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한 다음에 조사한다는 향후의 계획을 듣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대부분 국무위원 증언과는 달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있었다며 윤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봉쇄,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정에서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서울경찰청장은 사실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될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상황에서 맡은 임무를 제대로 해서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증인신문에서 이렇다 할 답변을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셉니다. 인권위가 권력자를 옹호한다며 설립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최종 결정문이 공개되며 논란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 이후 인권위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칭이라는 등의 주장이 담겨 반발을 불렀는데 이후 논의된 안건에 헌재 재판이 비정상적이고 결론을 내린 채 요식행위로 재판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거나 윤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을 유죄로 단정해 신체 자유를 박탈해선 안 된다며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안건이 일부 수정 의결된 뒤 인권위 내부에서도 국민이 아닌 권력자를 옹호한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이 불러도 출석하지 않고 일반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에 봐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최대한의 방어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윤 대통령 역시 인권이 있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가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받고 방어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어요. 중대범죄라도 마찬가지예요. 한편에서는 인권위 설립 취지가 훼손돼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인권위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정치와 권력을 가진 강자들만의 인권인가? 그렇다면 인권위는 설립의 목적도 역할도 모두 상실하였다. 인권위는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의견까지 담아 이번 주 중 최종 결정문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등에 대한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등장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격한 처벌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수십 명을 구속하고 가담자들을 추적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온라인상에는 이런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듯한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 도면과 함께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했다는 등 헌재 난동을 암시하는 글이 잇따라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권위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안건 심의를 앞두고는 반대측을 막아야 한다며 거물도면을 게시하고 지지자들의 집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협박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도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엄정 대응하겠다며 수사에 나섰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온라인 흉악범죄 예고글의 경우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나 계획이 없더라도 형법 283조에 따라 협박죄 등으로 처벌 가능하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고 협박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권력에 대한 돈 넘은 협박과 공격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 재판관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을 이렇게 뭐 사실상 테러 예를 예고하는 이런 글 같은 경우가 없었어요. 또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 테러를 사실상 예고하는 이런 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좀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라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 이를 통해 공권력에 대한 협박 예고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동시에 열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 집회가 경찰 통제로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개신교 단체는 오후 2시부터 국가 비상기도회를 개최하고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신고 인원은 10,000명으로 광주에서 진행된 보수 성향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연사로 참석해 구속된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광주 시민단체도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14차 탄핵 촉구 총걸기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매주 탄핵 찬성 집회를 이어온 시민들은 하루빨리 대통령 퇴진과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황현필 역사 강사는 민주주의 세상을 위해 광주 시민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자유통일당 등이 주최하는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오후 1시부터 세종교차로와 대한문 구간 사이에서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 석방과 헌법재판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5시부터 동십자각에 모여 명동까지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계엄 선포 과정과 목적, 포고령 1호가 모두 위헌 위법하다며 윤 대통령 파면과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반으로 향하는 가운데 여야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던 탄핵 찬반 집회에 참석해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야권은 광주 탄핵 반대 집회를 친위 쿠데타라고 옹호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계엄 사태 원인으로 지목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현역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정치인이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모였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가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예고하자 맞불 성격으로 집결한 겁니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요사스를 말하는 새친혀로부터 이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 지도부 역시 원격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12.3 비상계엄은 눈밖에 난 이들을 집단 학살하려 했던 윤석열 파시즘이라고 비판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극우 세력들이 민주화 성지 광주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모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전국 곳곳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호남 출신 5선 조배숙 의원은 광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당대표를 역임한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윤상현 등 당 중진 의원들도 울산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계엄 선포의 책임은 사법 리스크에서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탄핵 남발과 입법 폭주 등 거대 야당 횡포에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한 번이라도 대통령을 인정했습니까, 여러분?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은 공수처와 헌법재판소에서 릴레이 집회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편향성과 불공정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소속 의원들의 집회 참여는 당 차원이 아닌 개별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할수록 장외 여론전의 수위는 더 고조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야당은 또 비상계엄과 명태균 씨, 또 김건희 여사 사이 연결고리를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 공작 냄새가 나는 신작 소설을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경찰 간부의 헌법재판소 증언에 주목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열릴까 두려웠던 김건희 여사 얘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관련은 지극히 개인적인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가 계엄 직전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도 밝혀야 한다며 명태균 게이트와 계엄 사이 연관성을 특검으로 수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막으려고 장림무사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김건희가 개입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신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주장한 내란 공작 의혹이 증폭되자 급하게 명 씨로 주제를 바꿔 선동에 나섰다는 겁니다. 거대 야당이 여권 인사들을 향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간다는 이유로 명 씨 입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번에도 공작 냄새가 진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을 이용해 국민의힘을 공격한다고 정신승리 중이겠지만 실상은 민주당이 명 씨에게 놀아나는 중입니다.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명태균이란 상황이 등장했나 봅니다. 여론전을 이어가는 민주당은 애초 오는 20일 처리하려던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표결 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더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데 조기 대선을 노린 정략 특검이란 여당 반발 역시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여야 모두 조기 대선 가능성을 주시하는 가운데 사실상 유력 주자들의 대권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는 기류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진영 내 통합 문제도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당 내 친한계와 야당 내 친문계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내 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 한 전 대표 사퇴 50여일 만에 공식 행보에 나서며 점차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구성원 내 소위 탄핵 찬성파가 적잖은 만큼 명예로운 불복종 등 최근 발언과 행보가 대체적인 여당 기류와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탄핵 가결에 앞장섰던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자부심으로 남는 시간을 100번, 1000번 돌린다 하더라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주류는 불편한 시선을 거둘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 전 대표의 재등판 시점과 맞물려 이들 세력 규모를 주시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 속 중도층 공략을 위해선 언젠간 끌어안아야 할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을 하면 그거야말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기 하는 그 방법인 겁니다.
당장 야권의 명태균 특검법의 친한계의 움직임, 즉 이탈표 가능성을 긴장감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적잖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민주당 역시 친문계 끌어안기 등 당내 통합이 큰 숙제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 1극 체제를 비판해온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전격 회동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통합이란 성과를 거두기까진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은데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당내 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김 전 지사의 뼈 있는 말이 이를 방증한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다양성은 정당의 본질이자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정당 시스템, 정당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란에 집중해야 할 때란 이 대표 입장과 달리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커져가는 개헌 요구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통합의 첫 관문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연이은 목소리에 기존 태도만 고수하는 건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탓입니다. 이번 기회에 개헌 논의를 시작을 해서 적절한 시점에 완료를 하자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이 대표도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 그러면 약속을 해야죠. 지난 대선에서 불과 0.7%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좌우된 만큼 각 진영 내 단일 대우 구축은 기본 중 기본이란 공감대는 깔려있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조기 대선 현실화 시 비주류 끌어안기가 화두가 될 거란 분석인데 여야 모두 그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상속세 개편 추진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주장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닌 최소한의 신뢰성 회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흥묘 백묘론을 내세워 반도체 사업 근로자 주 52시간 근로 예외 수용,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철회 등을 시사했지만 현실화된 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마음이 급한 건 알겠지만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쓰는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관련 이런 자신의 주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을 두고 여당이 동의한다면 이번 주라도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국민의힘이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못하는 거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집권 여당이 저급한 비방과 헌정 파괴 동조를 하니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 리 없다며 18억 원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건 거짓말이 아니고 공개 토론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가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부패 관련 정책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정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보도에 이종구 기자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마다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국가 청렴도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을 받았습니다. 180개국 가운데 30위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아프리카의 섬나라 카보베르데를 제치고 이스라엘과 함께 30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낮은 순위입니다. 남수단이 8점으로 꼴찌였고 북한은 15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반부패 관련 법과 제도 운영을 통한 부패 방지 노력과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강화, 지방의회 실태 점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코로나 관련 부패가 일부 감소해 국내외 기업인들이 한국의 부패가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부패, 암호화폐 범죄를 비롯한 신종 부패 발생 확대, 정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양극화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속적인 국가 청렴도 개선을 위해 반부패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청렴 문화 확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고강도 부패 실태 점검에 나서고 부패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시행 3주년을 맞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정비하고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 금지를 공직자 행동 강령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0월 상황까지만 이뤄져 비상계엄 사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국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관해 의료계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부는 아무런 협의가 없다며 거듭 의정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사가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루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공청회엔 대한의사협회 추천인사 5명이 참석했습니다. 의협 측은 추계위 절반 이상을 의사로 채우고 최종 결정권을 보유한 독립적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정심이라든가 또는 그 산하 인력의 그 하에 수급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정부 법정단체나 또는 법인 형태를 요구합니다. 의사 수급을 정부가 아닌 의료계가 주도하겠다는 건데 수요자 측에선 추계위를 심의기구로 한정하고 결정 권한은 사실상 정부가 가져야 한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보건의료 인력 양성대학의 입학정원 또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수급 추계의 역할과 권한은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해야 됩니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1년 넘게 투쟁 중인 의료계가 모처럼 의료 현안에 목소리를 내면서 진일보한 의정 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도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협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공의 수련 특례와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계위 법제화 트랙과 별도로 정부와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몇 명 뽑을지 조만간 결정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미복귀 의대생을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라고 각 대학에 주문했는데 또다시 2,000명 증원 상태로 신학기를 맞을 경우 발생할 대혼돈의 책임에서 양측 모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발견한 무인기가 남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제기구에 진상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군은 확인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 문제를 여러 달이 지나서 국제기구까지 끌고 간 그 속내는 무엇인지 홍선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남한에서 보낸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며 여러 차례 대대적인 공세를 폈습니다. 우리 군은 그러나 대꾸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해왔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가치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넉 달이 지난 지금 와서 국제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카오 협약은 무인기 또한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의 영공을 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모두 회원국인 이카오는 협약에 가입한 나라 중에 어디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공론화는 불가피합니다. 북한이 이 점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미국의 트럼프 새 행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에 침략 행위를 저지르는 건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시행되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충분히 알림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또 보여줄 수 있고, 그 배경에는 북한이 이번 무인기 침투를 남한의 소행으로 입증할 자신감을 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책임을 집요하게 회피해온 한국 군사 깡패들의 가장 저열하고 파렴치한 도발적 정체가 저도 변명할 여지 없이 입증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반박 대신 국제기구의 정치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카오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경우 남과 북의 치열한 진실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외교장관이 처음으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 동맹 강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한미 현안으로 떠오른 관세 문제에 대해 조태열 장관은 긴밀한 협의에 의한 해결 의지를 강조했고, 루비오 장관도 대화에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뮌헨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뮌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독일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미 간 첫 고위급 회담인데 예정 시간을 넘겨 40분간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대북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관련 우려도 공유하고 계속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특히 미국 새 정부 출범 후 한국 패싱이 우려됐던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조 장관은 관심사안인 관세 적용 문제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로 해결하자며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 또 대결적인 것보다는 협의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자세, 그런 것으로 대응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의에 나가자며 한국 정부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루비오 장관이 한미 동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신뢰를 거듭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통화도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함께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뜻을 같이 하면서 보다 뚜렷한 중국 견제 입장도 나왔습니다. 세 나라는 타이완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처음으로 표명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뮌헨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고 소식입니다.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목격자 진술과 또 공사 관련 서류, CCTV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부산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각종 배관 등이 모여있는 이른바 PT룸에서 연기를 봤다는 진술과 바닥 배관 구멍으로 연기가 유입돼 불이 번졌다는 진술 등이 추가로 나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용접 작업을 하던 6명과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용접 허가서와 공사계약서 등 20여 개 문서와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또 오늘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정부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소방시설이나 피난로 확보 여부 등 안전조치와 관련해서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6명이 숨진 부산 호텔 공사 현장 화재 이후 관심은 사고 원인과 함께 관련 법 위반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시설의 관리 책임자 이런 부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 살펴보고.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안전이나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 소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는지가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규정된 스프링클러나 비상 조명 등 같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공사 자재 등이 많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난로가 확보돼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건물 전체에 인테리어가 곳곳에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현장 감식과 함께 시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서울 행당동에 있는 무학여자고등학교 건물에서 불이 나 2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4층짜리 학생식당 건물과 차량 11대가 탔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일당은 특히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지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서울에 있는 모텔에 고립시킨 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는 남성에게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성이 보낸 링크를 열자 본인이 피해자인지 재산이 범죄 수익은 아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와 자신도 모르는 계좌의 거래 내역,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있었습니다. 문건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적혀 있어 의심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직접 계산한 계좌를 다 말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가 빼먹었대요. 왜 하나 빼먹었냐 하고 겁을 준단 말이에요. 검사라는 남성은 구속되기 싫으면 서울에 올라와 모텔에 머물며 금감원 조사를 받으라고 했고 겁이 난 A씨는 이 말에 따랐습니다. 모텔에 투숙한 뒤에도 전화로 지시가 이어졌는데 아침 8시부터 매시간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보고하게 하고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올 때 빼고는 외출도 금지했습니다. 약식조사 받던 사람이 가족들한테 다 얘기해서 그 가족들도 다 똑같이 저처럼 수사를 받았대요. 그리고 저는 알려지게 되면 약식조사가 아니고 구속수사로. 금감원 조사관이라는 남성도 전화를 걸어 A씨의 또 다른 계좌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며 예적금을 해지하고 주식도 팔아 지정해준 계좌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엄청 막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이러지? 빨리 이걸 입증하자. 그러면 입증하려면 얘들이 해주는 대로 빨리 해야겠다. 이들은 구속을 안 하는 대신 행적을 감시해야 한다며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112에 전화하면 피싱 조직에게 연결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앱 설치가 가능하도록 휴대전화 기종까지 바꾸게 했습니다. 원격 제어 앱하고 악성 앱이 깔리면은 휴대폰을 그 범인이 손에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당은 A씨를 일주일 동안 사실상 감금한 채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검사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이들을 넉 달째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에서 공사 지연으로 1년 넘게 입주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들은 입주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손해가 크지만 건설사 측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들을 수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도색이 안 된 외벽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곳곳에는 공사 자재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원래 이 아파트는 지난 2023년 10월 입주를 마쳤어야 했지만 1년 넘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면서 지금까지 입주는 모두 3차례나 미뤄졌습니다. 건설사 측이 입주자에게 밝힌 공사 지연 사유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 문제는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예비 입주자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예비 입주자들은 입주가 지연되면서 간신히 전세나 월세를 연장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중도금이자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전세가 다 만기가 되고 지금 월세로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같이 월세 연장이라든지 전세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예비 입주자들은 건설사 측에서 공사 지연에 따른 사과나 별도의 보상안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입주자 예정자 협의회에서도 협의가 하나도 안 됐고 보상에 대한 일반 당부도 없고. 건설사 측은 오는 22일 사전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예비 입주자들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점검은 무의미하다는 입장.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지연은 원자재값 상승 등 외부적 요인이 컸던 상황이었다면서 입주 지연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센터 등 입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비 입주자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와 지연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법정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요즘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화장품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남성 전용 브랜드들도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남성 화장품이 잘 나가는 K-뷰티 산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장품 전문 매장에서 눈썹 정리 중인 젊은 남성. 2030 젊은 남성층이 피부나 두피 관리에 눈을 뜨며 미용 산업의 새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남자들도 이제 좀 많이 가꿔야 되는 걸로 또 알고 있고. 이런 추세를 반영해 아모레퍼시픽과 애경 등 화장품 업체들은 남성 전문 브랜드를 만들고 제품군을 확대했습니다. 최근에는 피부톤을 보정해주는 제품이나 아니면 컬러 립밤 같은 색조 화장품도 많이 찾고 계시는 추세입니다. 특히 피부 관리를 넘어 헤어스타일과 제모 등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제품 영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 이렇게 지금 옆머리를 붙이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남성 화장품 외에도 이렇게 남성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이 매장의 경우는 남성 회원수가 지난해 20% 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액은 102억 달러, 약 15조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K컬처 바람을 타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なんか安くて効果がいっぱいあるイメージが韓国の美容品にあります。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 남성 미용 제품 시장 규모는 매년 4%씩 늘어 2032년엔 85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미 해외 소비자를 사로잡고 있는 K-뷰티. 남성 제품이 새로운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표고버섯이나 더덕, 밤처럼 산에서 나는 임산물은 영양소가 많은 건강식품이지만 농수산물보단 인지도가 낮은 편인데요. 앞으로는 임산물이 수푸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국내 식탁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나서게 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단단한 속을 자랑하는 호두와 붉게 익은 대추, 윤기가 흐르는 밤과 풍미 가득한 버섯까지 모두 산에서 자란 우리 먹거리입니다. 이 밖에도 더덕과 산양삼, 오미자처럼 산에서 난 식용 가능한 식물을 임산물이라고 하는데 항암 효과가 있고 간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약과 비료 사용을 줄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을 보호할 수 있게 친환경 재배 방식을 늘리고 있습니다. 풀에도 제초제를 주지도 않고 완전 무농약으로 해서 유기농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하지만 임산물은 기호식품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50대에서 60대 이상 소비자가 주를 이루며 농수산물보다는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런 임산물의 유통망을 넓혀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수푸드라는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특히 재배하는 산삼인 삼양삼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만큼 전략적으로 상품화에 수출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수푸드 대축제라든지 수푸드 위크를 운영해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좀 강화를 하고요. 요리, 여행, 음악 관련 K 콘텐츠를 활용해서 국산 임산물의
노출을 확대를 해서 수출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두가 즐기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우리 임산물 스푸드라는 이런 내용. 산림청은 현재 91종인 수푸드를 올해 300개로 늘리고 2030년에는 1,500개까지 늘려 모든 가정의 식탁에서 즐기는 먹거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갈수록 늘고 있는 의료 폐기물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화학적으로 멸균 분쇄하는 이동식 소형 장비 덕분인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외국 업체가 관련 장비 사업에 $10,000,000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민간 기업의 특허를 기반으로 2개의 체인버에서 자동으로 의료 폐기물을 멸균해 분쇄하는 장비 생산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위더슬랩의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특히 기계적으로 제어나 인공지능이 도입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학교 차원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탁기 크기의 장비는 광촉매 멸균 방식으로 의료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어로졸 감염을 막고 완벽한 멸균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음압 시스템과 저온 플라즈마 살균 기술이 적용됩니다. 보관을 하면서 이 2차 감염의 우려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성된 이 감염성 의료 폐기물은 현장에서 완전 멸균 후 이동 처리한다는 게 이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미국 나스닥 상장사는 이동식 의료 폐기물 장비 사업에 $10,000,000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我们这家上市公司，美国上市公司，主要聚焦于科技、投资，这些领域。那对于现在医疗设备或者医疗器械这块，我们是加大的一些关注跟投资。 우리나라에서 한 해 나오는 의료 폐기물은 수십만 톤. 의료 폐기물 이동식 처리 장비의 본격적인 보급은 의료 종사자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농촌에서는 수확이 끝난 뒤에 남은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일이 흔한데요. 이 과정에서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농촌진흥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농 부산물을 잘게 부숴 땅으로 되돌리는 파쇄 지원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들깨를 털어내고 남은 깻대를 파쇄기가 순식간에 갈아냅니다. 그동안 단단해서 주로 불로 태웠던 영농 부산물을 잘게 부숴서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는 작업입니다. 그동안 소각은 손쉬운 처리 방법으로 여겨졌지만 화재 위험이 컸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산불 예방과 자원 순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을 전국 139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유, 최고죠. 왜냐면 저걸 부셔주니까 산불 예방도 되고요. 그리고 힘든데 저걸 끌어다가 놓는 것도 힘든데 인건비도 고령화되는데 인건비도 줄여주고. 특히 파쇄 지원단은 산불 위험이 큰 산림 100m 이내 농가를 우선 방문해 작업을 돕습니다. 고령 농업인이 많은 마을은 수거부터 파쇄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파쇄 지원단 운영 첫 해인 지난해 영농부산물 파쇄량은 전년 대비 8배 증가했습니다. 영농부산물을 파쇄기로 갈아서 퇴비로 만들면 토양 비옥도가 높아지고 봄철 산불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일석삼조 효과가 있습니다. 농진청은 올해 목표 처리량을 지난해보다 21% 확대한 20만 톤으로 설정하고 산불 예방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농촌진흥청은 2월 중하순부터 마늘, 양파가 새로운 생장을 시작하는 생육 재생기를 앞두고 기습 한파로 저온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리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밭고랑을 깊이 파 물기를 확보해야 하고 땅 위로 작물의 뿌리가 보이면 흙을 덮어주거나 다시 심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충남대학교 연구팀이 일반 디지털 카메라 방식보다 콩 형질을 더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기반 초분광 영상 분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농진청은 이 기술이 비슷한 크기의 색상, 또 모양의 콩도 95.8%의 정확도로 분류할 수 있어서 기존 방식의 한계를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커피 원두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한 탓인데요. 커피값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커피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브라질은 세계 아라비카 커피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섭씨 18에서 21도 정도에서 잘 자라는데 브라질은 최근 이상 고온 현상으로 기온이 30도까지 오릅니다. 여기다 가뭄과 산불까지 기승을 부리며 지난해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수확량도 예년보다 4.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Café eu perdi mais ou menos de 8 a 10 mil pés, entendeu? Estava previsto uma colheita aí de 500, 600 sacos, vai colher mais ou menos a metade, quer dizer, a metade queimou. 인도는 올해 폭우와 고온 현상으로 생산량이 줄어 수출 물량이 10% 넘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스턴트 커피에 주로 사용되는 로부스타 커피의 최대 생산국인 베트남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미국 농무부는 전 세계 커피 비축량이 2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Tudo isso significa o quê? Uma safra de café que pode vir a ser menor. Como o mercado acaba antecipando esses movimentos, já temos visto a cotação do café arábica em Nova York, robusta na Europa, operando em patamares mais elevados.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1년 새 2배나 뛰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파운드에 4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커피 소비가 많은 나라에선 커피플레이션이 우려됩니다. 실제 많은 업체가 원두 가격 인상을 이유로 줄줄이 커피값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2조 원어치 커피를 수입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도를 보이고 있고 한낮에도 9도까지 오르는 등 마치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위가 주춤하는 사이에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묻혀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9도, 청주는 0.2도, 창원은 1.2도, 울산은 2.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서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9도, 대전은 12도, 대구는 14도, 울산은 무려 15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밤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이맘때 수준의 겨울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계속해서 2부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